미국 텍사스주가 삼성전자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의 보조금을 긴급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유치 활동이 아닙니다. 조지아주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사태가 이제는 미국 반도체 패권 전략의 심장부인 텍사스마저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다급한 구조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조지아주에서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영장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속되고 일주일간 구금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조지아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55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던 삼성전자의 텍사스 프로젝트에 즉각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 공장 건설에 필수적인 한국인 기술자 파견이 어려워졌고 이는 공장 건설 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텍사스 주정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3,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긴급 투입하며 삼성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 진출한 14개의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 중 10곳이 투자 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탈미국 움직임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자국민을 귀국시키는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인권 침해 조사를 착수하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언론조차 이번 사태를 미국의 무지와 행정실수가 빚어낸 참사로 규정하며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 대신 한국 내에서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국의 불확실성에 우리 기업의 미래를 걸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권했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대신 오히려 한국의 일자리만 늘려주는 최악의 역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지아주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는데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제2의 부흥을 꿈꿨던 조지아 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은 분노의 화살을 자신들의 정부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오히려 한국 기업의 편에 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하고 비상식적인 이민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SNS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더욱 강력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에 달하는 연간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기업도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지 말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수천 달러의 비용만 내면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고용할 수 있었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연구소들은 하루아침에 인재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H-1B 비자는 IT, 의학, 생명과학 등 미국의 첨단 산업을 이끌어온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이 닫히면서 전 세계의 인재들은 미국 대신 한국과 같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쏘아 올린 총알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슬라 공장 건설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하며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늦은 후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지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주민들과 언론은 이번 사태를 미국의 무지와 행정실수가 빚어낸 참사로 규정하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과 정책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 역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오만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그들은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다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직접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멈춰버린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되살리기 위해 동맹국에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야말로 절박한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모두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대차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더 담대한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한국을 찾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리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조지아주의 미래가 걸린 현대차 공장 건설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대차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 면담을 갖고 떠나버린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동시에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 내에서도 다급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고숙련 전문직 비자인 23 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한국의 고급 인력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한때는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들이 이제는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모두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겪은 굴욕적인 사건 이후 대미 투자를 전면 철회하거나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지아주 공장에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미국 사회를 향한 고도의 전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현대차는 곧바로 미국에서 대규모 공개 채용 행사를 열고 특히 군 관계자와 제향 군인들을 환영한다며 미국 사회의 핵심 계층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미국 행정부의 잘못을 명확하게 비판하며 모든 책임이 한국 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차 북미 법인의 호세 무뇨스 사장은 관세로 인해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자동차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 내 차량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세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담대한 행보는 라이벌인 일본 자동차 업계의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일본차가 관세 인하 혜택을 등에 업고 한국차를 압도하며 미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격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오히려 일본차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실제로 도요타와 같은 일본 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기존 2.5%에서 15%로 오른 관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 내 생산을 줄이거나 차량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와 도요타는 이미 미국 수출량을 줄이고 캐나다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와 유럽으로 판로를 넓히는 등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역습이 일본차의 자발적인 철수를 유도하며 새로운 시장 판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위기 대응 전략은 과거 2008년 러시아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때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어려울 때 우리 곁을 지켜준 기업이라는 깊은 신뢰를 얻었고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조지아의 위기 속에서 제2의 러시아 신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 스마트 공장을 증설하고 로봇과 AI,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장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그들의 자신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대자동차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굴욕적인 사건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현명한 전략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익률을 낮추는 대신 가격을 지키고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그들의 전략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두 개의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거친 무역 협상 테이블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핵주권을 결정지을 극비의 안보 협상 테이블이죠. 미국과의 무역 협정은 단순히 관세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그 합법성 여부를 두고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까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며 이 협상에는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사실상 현금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협상은 아직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투자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죠. 이에 맞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매우 전략적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AI 대전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며 미래 산업의 패권을 잡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대북 정책 또한 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내 우수인재들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AI 등 첨단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장기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바로 이 교착 상태를 깰 비장의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양국이 잠정 합의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유사시 최소 3개월 이내에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핵 관련 합의 내용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하죠.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한 한국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인 셈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는 물론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연료를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초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물론 미국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죠. 유럽 시장을 뚫고 미국까지 진출하려는 한국 방산에 대한 견제 심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류는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동맹국의 제한적인 핵 확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간 15기에서 20기의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구산만으로는 동맹국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죠.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에 명분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감지됩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미국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코,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협력 기조를 다지는 등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맹은 가치가 아닌 비용의 문제이며 한국의 핵무장 또한 동북아 안보 균형이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어떤 거래가 가능한지의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3,500억 달러의 무역 협상과 핵주권 확보라는 안보 협상.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지금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군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배치는 높은 급여와 안전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긍정적인 모습의 이면에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와 10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국제 정치의 현실이 도사리고 있죠. 최근 한국을 찾는 미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코로나 이전 대비 27.8%나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방문 목적입니다. 10대 관광객의 35% 이상, 20대의 약 25%가 오직 K-팝 댄스 클래스를 수강하거나 아이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소위 성지순례와 같은 K-팝 관련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만들어낸 한류 열풍은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미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열기는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초훈련과 전문훈련을 마친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 배치는 더 이상 낯선 동양의 분단국가로의 파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급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인프라, 그리고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선진국에서의 복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죠. 이렇게 문화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양국 국민들의 감정과 무관하게 안보의 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동맹의 역사 70년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는 사실을 부인하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터져나온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너무 적은 방위비 분담금을 낸다고 비판하며 이를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의 신성한 가치를 노골적으로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과 평택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미국의 핵심 자산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서해 진출과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심장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거대한 시설의 건설 비용 99%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부담했다는 점이죠. 이는 우리가 동맹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어떤 수사보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례 없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 또한 과거와는 다른 카드를 꺼내 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 자주국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위상을 높이고 동맹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더 이상 미국의 군사력 없이는 국방이 불가능한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자신감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성과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러한 거대한 안보 담론의 배경에는 아주 미시적이지만 중요한 미국 사회 내부의 문제점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해본 미군들과 그 가족들은 미국의 과도한 소비 문화와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종종 이야기합니다. 총기 사고의 위험 없이 밤늦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한국의 안전한 치안,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TV라는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합리적인 문화는 그들이 평생 경험한 미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죠. 특히 많은 이들이 미국의 높은 식료품 가격과 생활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자국 식료품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소비 문화 속에서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으며 비슷한 품질의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주한미군은 다른 나라에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지원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고비용 구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그 사회를 직접 깊숙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문화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에서의 긍정적이고 안전한 경험은 미군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국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K-팝에 열광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미국 젊은이들의 모습과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미국의 차가운 정치적 모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한류라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 미국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자주국방이라는 단단한 기치를 내걸고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0년간 이어져온 굳건한 우방, 한미동맹의 역사에 전례 없는 균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국이 한국을 향해 내민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투자 요구서였습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이 요구는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동맹 관계를 담보로 한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과도 같았던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미국은 한국과의 대미 투자 논의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문직 취업비자 등의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미국 측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만을 예외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이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미국 의회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며 부당한 요구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 직접 나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비자 문제의 정상화 없이는 대미 투자 역시 없다. 이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님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강경 발언은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미국이 비자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동맹국인 한국만 예외로 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스스로 만든 셈이죠.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요구라며 강경하게 맞섰고 방위비 분담금은 최대 3.5% 인상만이 가능하다는 우리 측의 최종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완전한 자주국방을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될 경우 그 손해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책임져야 하는 미국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교한 계산이 깔린 발언이었는데요. 과거처럼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한 셈이죠.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월스트리트를 직접 찾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와 만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압박과는 별개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한국의 잠재력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외교는 유럽으로도 뻗어나갔는데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수출과 AI 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죠. 특히 뉴욕 월가에서 직접 개최한 한국 투자 설명회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독자적인 행보에 미국 내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간과하고 있던 것은 바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아진 한국에 대한 의존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과의 협업을 발표했고, 이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미국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AI 및 방산 협력 논의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만의 파트너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K-팝, 드라마, 한복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이미 폭발적인 수준이죠. 과거 한미 FTA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호혜 대상에게만 특별히 제공했던 전문직 취업 비자를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비자 강화 조치가 불러온 역풍은 조지아주 현대의 LG 합작 공장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공장 설립과 운영의 핵심이었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비자 문제로 대거 추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첨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인 기술자들의 부재가 공장 정상화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도하며 나아가 이 사태에 분노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은 원하면서 그 기술을 가진 인력은 홀대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미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 기술자 추방 사태와 비자 갈등은 미국의 관광 산업에도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면서 미국 여행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일파만파 퍼져나간 것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미국에 오지 않는 현상을 심각하게 다루며 이들이 미국 관광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뉴욕, LA 등 주요 도시의 한인타운은 물론 유명 관광 명소 주변 상권까지 침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신뢰 하락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을 미국 사회가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로 시작된 한미 간의 갈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와 희생으로 유지될 수 없는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할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 뉴욕 맨해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순방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의 비전을 선포하며 투자를 호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해오는 미국 행정부와 보이지 않는 체스 게임을 벌여야 하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파격적인 행보로 시작됐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직접 울린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글로벌 시장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월가의 핵심 인사 20여 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직접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매력을 어필하며 투자를 독려했죠. 특히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4대 해법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4대 해법은 첫째, 시장의 투명성 강화, 둘째, 기업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화, 셋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그리고 넷째, 미래 신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세 번째, 즉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시장이 저평가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 투자자들 앞에서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이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니 상무장관은 연일 언론을 통해 한국이 대미 투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러트니 상무장관은 한국이 무려 5,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우리를 압박했죠. 이는 명백한 언론 플레이이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즉각 우리 산업통상부는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 5,500억 달러 투자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관련 발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의혹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 방어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견제나 대만 사태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한반도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큰 분쟁에 연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를 동맹 현대화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한국의 군사비 증강을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죠. 특히 미국은 대만 침공시 평택 기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지금의 9배 이상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우리 정부는 자주 국방카드를 더욱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 셈입니다. 정부는 최근 IFPC 신형 방공 시스템과 첨단 무인기, 고성능 정찰기 등 신무기 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죠. 정부는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첨단 기술로 상쇄하는 국방개혁 4.0을 추진하며 2026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서울 안보대화와 같은 국제적 논의의 장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방위상이 서울을 방문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북러 군사협력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철군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다각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안보 이슈 속에서 의외의 돌파구로 떠오른 것이 바로 조선업 협력입니다. 현재 미국은 군함 생산 능력에서 심각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계에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우리의 조선 기술력을 제공하고 비자 문제와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 빅딜이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며 동맹의 역할을 재정의하려 하고 우리는 이에 맞서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지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제와 안보를 양손에 쥔 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APEC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연설하다니 자신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4대 해법 꽤 구체적이어서 놀랐어.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주 국방을 외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해.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고 팩트로 반박하는 게 멋있네. 주한미군 역할이 바뀌면 한국이 위험해지는 거 아닌지 좀 걱정돼. 조선업 기술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전략은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야.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점이 인상적이야. 5,500억 달러 요구는 협상을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보이네. 국방 예산을 저렇게 많이 늘리면 다른 분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대통령이 직접 월가에 가서 투자 유치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대만 문제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뉴스는 좀 충격적이었어. 일본 방위상이 한국에 간 걸 보니 동맹국끼리도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군사력을 키워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발상이 꽤 신선했어. 트럼프가 방위비 9배를 요구한 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무리 그래도 동맹국끼리 너무 강하게 맞서는 건 불안해 보이기도 해. 한국의 국방개혁이 성공하면 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바뀔 수도 있겠어. 신무기를 계속 도입하는 걸 보니 자주 국방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 APEC에서 비자 문제랑 투자를 한 번에 해결하는 빅딜이 가능할까?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하게 들렸을 거야. 미국의 진짜 목적이 중국 견제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뉴스야. 양국 관계가 복잡하지만 결국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한국이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네. 방위비 협상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줄은 몰랐었어. 5,500억 달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었어. 한국의 군사력이 커지는 게 주변 나라들엔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 같아.
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한다는 건 좋은 변화의 신호라고 생각해. 미국이 평택 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 대만 때문이었구나. 주한미군 철수카드는 이제 한국에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것 같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건 옳은 방향이야. 방위비 분담금 갈등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는 걸 다시 느꼈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는 예감.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도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 결국 외교는 힘의 논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뉴스였어. 동맹 현대화라는 말이 결국 돈을 더 내라는 의미였다는 게 재밌네. 한국이 제시한 해법들이 잘 지켜져서 투자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어.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이 모든 갈등이 APEC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군사력 강화와 경제 투자를 연결시키는 전략이 매우 인상 깊었어. 한국의 대응을 보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달라질 것 같아. 신산업 육성 정책이 성공하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겠지. 미국 국방전략서의 내용이 한국 입장에선 꽤 부담스러울 것 같아. 서울 안보 대화 같은 국제 협력으로 지지 세력을 늘리는 게 중요해. 병력은 줄이고 기술로 국방력을 키운다는 방향은 아주 올바른 것 같아. 조선업 협력 카드가 이번 협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어. 한국이 이렇게까지 국방에 진심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최종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 이번 뉴스로 한반도 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어. 이상으로 한국 상황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